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머스와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나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시 뵙게 되었네요. 지난번에 온라인 커머스와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가 더욱 각광받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는 미리 공지되었던 것처럼 질의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커머스와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랑 좀 맞지 않는 질문들은 이번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금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주로 이제 다른 법령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이슈가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제외하고 진행하게 된 질의 주신 분들께서는 따로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은 약관의 시행일을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결국에는 약관의 시행일, 그 적용일자를 언제로 해야 할지와 관련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케이스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약관이냐, 어떠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느냐, 약관을 최초로 만든 시점이냐, 아니면 약관을 개정을 하고 개정 약관을 공지하려고 하시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약관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약관의 내용에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까지도 약관에 포함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 개발이 덜 되었거나 명시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무료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공 사업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온라인 커머스 물건을 판매하는 커머스 사업자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단일 건으로 단일 상품건별로 판매를 하는데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구독형 상품이라고 해서 일정 이제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고 그 결제된 금액에 따라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럼 약관에 처음부터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개정하고 나서 약관에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약관에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할 건데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된다라는 내용들을 약관에 담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리는, 다시 말해서 고객들이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약관에 반영이 되게 되고 해당 반영된 약관의 내용을 해당 약관이 시행되는 일을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보다 그 이전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처음에 약관을 구성하시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번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 그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해서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초기 화면이나
초기 화면과 연결된 화면 등을 통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변경 사실을 알리는 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약관, 변경된 개정 약관의 시행일이 좀 뒤라고 하더라도 먼저 개정 약관을 마련을 하여서 공지하여야 된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개정된 약관을 공지하실 때에는 개정 전의 약관과 개정 후의 약관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고객께서 알아셔야 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동의 없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공지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신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혹은 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고, 또 당연히 아무래도 개별 통지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결국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일단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이러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약관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회사가 개정약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약관에 개정약관에 대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약관을 개정한다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이게 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회원이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혹은 탈퇴하지 않거나 한 경우에는 회원이 그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가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해당 내용에 따라서 개정약관을 이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경우에는 보통 그 안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부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개정 공지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처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도로 위탁하는 경우도 없고, 특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 인력만으로는 이런 개인정보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도 별도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를 반영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통지든 개별적인 동의 방식이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좀 변경되었다라는 취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앞에서 제가 약간 모호하게 말씀드려서 보완해서 설명드리자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개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요. 별도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의 고지 방식은 그냥 문자든 메일이든 아무 방식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의는 사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럼 회사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때 메일이든 문자든 상관이 없나? 다시 말해서 약관에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할 때 이러이러하게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라 라고 규정이 보통 되어 있는데, 이때 이러이러하게 통지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방법이 문자든 메일이든 상관없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관을 개정을 할 때 그 약관의 개정과 관련된 고지를 함에 있어서 뭐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면 문자나 메일이나 아무 방식으로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선 약관에서 저희가 약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문자로 통지하시거나 메일로 통지하시거나,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약관에 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발해 주시는 그 개발자분들께서 좀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 다르기도 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메일로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지, 그러니까 메일로 통지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문자로 통지하는 형태로 개발을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 통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약관을 작성하는 시점에 딱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힘드시다면 약관에 그냥 뭐 메일, 뭐 문자, FC 등의 어떤 이제 개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아니면 뭐 이러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 한다라는 정도로만 명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약관에 따르면 뭐 규정되어 있는 방식 중에 어느 방식으로 통지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통지한 건 되거든요. 뭐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때 문자로도 통지할 거고 메일로도 통지할 거고 뭐 별도로 뭐 FC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회사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이제 규정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자께서 이제 편하신 방향으로 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약관을 개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 방식에 대해서 혹시 좀 질의를 주신 거라면, 앞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저번 웨비나에서도 간단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 개정 내용이나 적용 일자, 사유, 필요한 내용 등을 명시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7일 전 또는 30일 전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법적으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은 약관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영업을 양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업을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회원, 고객분들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영업양도 등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영업양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뭐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M&A든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든 그 계약의 형태, 계약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삭제하시거나 계정을 종료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고객한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는 약관의 변경이라던가 혹은 약관에 따라서 어떠한 사항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별도 통지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해당 행위 자체가 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로 문제가 고객과 회사랑 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일리지 소멸과 같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문자나 통지 등을 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모바일 어플을 런칭할 때 회원가입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이용 방침 등 웹서비스 내 법률 약관은 어디서 공증,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공증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제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취지는 법률 검토가 필수인가?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통신판매업자냐 통신판매 중개자냐와 같은 그런 사업 형태에 따라서 약관에 포함될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판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이 일반적인 화장품이냐 아니면 서비스나 용역 같은 형태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뭐 좀 특별한 법령들이 적용되는 뭐 동물 사료나 이러한 특별한 제품이냐에 따라서 약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저는 권유는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거랑 별개로 취업규칙 신고 의무라던가 뭐 이런 거와 같이 사업자가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는 꼭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그렇게 검토를 받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행법에 좀 위반되는 이용 약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 검토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공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검토만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업자 판단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 약관을 이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서 법률 약관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주로 이제 해당 업무를 많이 했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커머스라는 분야가 조금 특정한 분야이고, 또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이긴 하나,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저희 이제 관련 기관들, 이제 규제 기관들에서 이런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좀 더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고 그때그때 좀 최신의 규제 기관의 태도라던가 최신의 이슈에 좀 민감한 그 전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표준약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주 무효화되는 조항들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사실은 그 표준약관이 무효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표준약관 자체가 이제 규제기관에서 유관기관과 다 소통하고 소관기관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나온 약관이기 때문에 표준약관이 이제 무효가 되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 질의 주신 취지는 표준약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용약관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용약관에 있어서 주로 무효가 되는 조항들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업자별로, 서비스별로 좀 다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관에 꼭 포함되는 내용들 중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 해제라던가 계약 해지라던가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과 같이 약관의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 내용들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환불 자체가 아예 뭐 불가능하게 해놨다던가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가끔 약관을 구성하다 보면은 사업자께서 사실 뭐 그런 내용을 아무래도 요구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전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뭐 해당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뭐 사업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꼭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경우에도 무효가 되기에 좀 쉬운 조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준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 서비스 내용이나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검토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도 가장 지금 그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나 재계정 통지 관련 부분들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주로 제가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 중개자인지는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 그 통신판매업자일 때의 사업자께서 책임져야 되는 책임 범위와 통신판매 중개자일 때 이제 사업자께서 책임져야 되는 범위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거래처와의 계약명에 따라서 뭐 본인들은 난 통신판매업자 같은데요, 난 통신판매 중개업자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래처와의 계약명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는 그 계약의 내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가끔은 이제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제 그 사업자께서 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께서 직접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약관에는 우리는 통신판매 중개자이기 때문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제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 중개업자인지에 대해서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약관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께서 주로 사용하고 계신 계약서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뭐 다른 곳에 쓰시던 계약서라던가 아니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약서라던가 인터넷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계약서라던가 이러한 계약서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원래 생각하고 계신 서비스 방향이나 그런 판매 형태와 계약의 내용이 좀 다를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약관을 만드시기 전에 혹은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계약서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위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식재산권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 통신판매 중개자라고 했을 때 가끔 보면은 사실 정말 중개 행위만 하고 실제로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사진이라던가 설명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판매업자가 올리신 자료들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지식재산권이 좀 침해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이미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상품을 어떤 특정 브랜드 상품을 이제 본인이 권한 없는 자가 통신판매
그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통 이런 권한이 없는 자랑 해당 상품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자, 보통 이제 브랜드 본사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본사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 홍보물을 이 판매자가 임의로 그 마켓에 그 사이버몰에 올렸다, 지식재산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커머스 스타트업 기업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관에 담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환불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불이 불가능한 서비스 특성상 주문 제작 상품이라던가 하는 등의 사유로 환불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사유를 이제 명시하고 약관의 환불 기준 등을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것 결국에는 약관이라는 것은 그 회사 입장에서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책임 소재라던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약관은 그 회사 그 사업자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되 한편으로는 서비스 실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현행법상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작성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 약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커머스라고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커머스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하에 따라서 굉장히 넓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옷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재화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온라인 커머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넓게 보면 물품 판매, 교육 콘텐츠의 제공이라던가 용역을 중개하거나 퀵 서비스를 중개하거나 카시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이고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약관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표준 약관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분들께서 어떻게 구성할지 좀 고민해 보시고 해당 내용들은 가급적 다 포함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커머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이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 구매 표준 약관이라던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이라던가 그 서비스 내용에 맞는 유사한 약관을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홈페이지 하단에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지 링크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작성을 하고 다시 게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렸을 때 원칙적으로는 게재되는 것이 좋아요. 게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 커머스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꼭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서 사이버몰에 이제 게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이제 이용약관을 이제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용약관이나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게재할 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혹은 연결 링크들을 통해서 이제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의 기준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하고 있다라고 소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이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제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을 해서 게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법도 준수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 같은 경우에 소비자와의 분쟁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규제기관의 제재를 받거나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생각보다 이제 온라인 커머스 스타트업 기업들이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뭐 라이벌 회사이든 아니면 뭐 어떤 소비자분들이든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다른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실제로 종종 있어요. 이러한 규제기관이나 유관기관, 그 소비자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취지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제 좀 유익 있게 생각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홈페이지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 이를 통해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통신판매에 적용되어 해당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 염두에 두고 계신 방향이 블로그 마켓이나 이제 SNS 마켓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원칙적으로 이게 사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가, 통신판매업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은 사업자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통신판매업자로 볼 가능성도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질문에서도 좀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신판매업자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SNS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을 통하게 하더라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판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유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보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동안의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통신판매업 관련해서 이제 뭐 거래 횟수가 적다던가 거래 액수가 적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가 되어요. 다만 이 의미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실 SNS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 개인적인 연락처를 이제 블로그나 다른 공간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개인 간 이제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음 질문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들을 운영하게 되면 이용약관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니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역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통신판매업자인 사이버몰 운영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이용약관을 게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용을 하심에 있어서 물건을 사시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비회원제로 그냥 이제 브라우저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일단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으니까 그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비회원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모두 게재해 주시는 것이 게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켓, 인스타 마켓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한가요? 불법인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업을 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업으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중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1대1로 어떤 일정한 물건을 판매할 때도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를 하나의 업으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탈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탈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벌금이나 징역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액수라던가 거래 규모라던가 그 구태형의 행태, 경우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문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마켓의 경우에 구매자들의 별도 가입 절차가 없고 약관 동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문제는 되고 있어요. 유관기관이나 이제 규제기관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연히 이제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블로그 마켓이나 이제 SNS 마켓을 운영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건 이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이제 개정 시도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규제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도 현행 법령 하에서 좀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좀 찾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향후 어떤 규제에 대한 일정한 프로세스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블로그 마켓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가 계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 구축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예상되는 거래 규모까지도 고려를 해서 다 별도 이제 뭐 이용약관이라던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 외 관련 법령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없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별도 회원가입 약관 동의를 클릭하는 과정 없이 상품 페이지에 약관을 적어두고 구매 진행 시 약관을 동의하는 것으로 가름된다 라는 문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 비회원제를 운영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한 취지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이제 초기 화면이나 뭐 연결된 화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 관련된 이용약관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약관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실제 상품을 구매하시는 단계에서만 약관을 적어두고 구매 진행 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름된다는 문구를 넣어도 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실제로 가끔 그런 경우들은 있거든요. 보통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다 게재해 놓긴 하는데 그 결제 단계에서 별도 약관에 동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동의 절차로 동의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보는 화면이 어떤 화면을 소비자가 보게 되는지, 그 동의 버튼이 자동으로 클릭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소비자가 동의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서비스 화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제 화면을 구성하시면서 전자상거래법상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제 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파업 화면을 통해서 전체 신청 내용, 청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신청 내용, 청약 내용, 그러니까 구매하는 내용에 따라서 청약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러한 화면들을 구성을 하지 않고 바로 결제되어 버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내가 실제로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관련된 고지도 받지 못했고 관련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결제만 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제 화면을 구성하실 때부터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환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체 약관 및 규정상에 기입된 환불 불가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신 게 세탁한 의류는 환불 불가하다라는 약관 및 규정에 동의한 고객이 세탁은 했으나 의류가 망가지지 않았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하신 경우를 말씀 주셨는데요. 소비자보호법이나 뭐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이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명백히 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환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업자께서는 그 약관에 따라서 환불 요청에 따라서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환불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환불 절차나 환불 금액, 뭐 환불 기준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불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청약 권리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요. 맞아요. 저도 앞에서 청약의 철회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청약의 철회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결국에는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후에 해당 그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걸 살 거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살 거다라고 먼저 약속을 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걸 사고 싶지 않아라고 그 계약을 취소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아무래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에 SNS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이랑 좀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온라인 창업을 할 때 얼마 이상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서 블로그 마켓이나 SNS 마켓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그 규모랑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단 이런 온라인 커머스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자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종의 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한다면은 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세적인 부분,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커머스 입장에서 그럼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되는 거면 통신 판매 신고도 꼭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연도 동안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도 면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규모라던가 아니면 거래 규모라던가 뭐 액수, 거래 횟수 등을 좀 고려하여서 신고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난 웨비나 때 진행했던 질의 답변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제 질문 중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표준 약관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당시 이제 제가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약관을 참고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표준 약관을 좀 찾아보실 때 웹 애플리케이션 표준 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찾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표준 약관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이 대부분의 온라인 커머스라던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의 이용 약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표준 약관들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이라던가 뭐 해외 구매 표준 약관이라던가 다양한 표준 약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비스 그 사업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서비스 방향과 맞는 다른 표준 약관들을 또 함께 고려를 하여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충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였을 때는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그 의류 쇼핑몰 아니면은 뭐 일종의 뭐 소품이나 운동화 쇼핑몰 이런 물리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카시얼이라던가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 성격의 내용을 반영한 약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제가 조금 빠르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어서 혹시 말 전달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머스가 최근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규제와 상충하거나 규제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커머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발전 최첨단, 제일 앞단에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존 규제들로는 다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들, 기존 규제와 좀 상충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련 규제가 정비될 것 같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나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